미쉐린에서 별을 한 개만 이렇게 달아줘도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다 이렇게 하면서 미식가들의 주목을 끌어서 유통업계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통해 돈의 이면까지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맨손경제, 국민일보 이광수,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날씨가 희한하지 않아요? 약간 안개비? 이럴 때 떠오르는 노래가 이광수 기자는 가수잖아요. 현직 가수. 네네. 지금 어떤 음원 스트리밍 차트에 치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도 신곡 하나 작년에 나오지 작년에 그쵸? 늦은 사랑이라고 아주 이렇게 제가 늦은 사랑. 좋은 곡을 냈는데요. 한번 들어봐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근데 괜찮아요, 노래가. 아 그래요? 의외로. 저도 아직 못 들어봤는데. 저 진짜 네. 화들짝 놀랐는데 네. 오늘 같은 날씨에 뭐 떠오르는 노래 없어요? 오늘 같은 날씨에는 제가 2018년에 내놓은 노래가 있는데 어디 있니라고. 본인 어디 노래요? 네, 근데 딱 노래 들으면 제목이 뭐라고요? 어디 어디 있니? 있니? 어디 있니? 네. 아, 이게 바로 빗소리가 들리는 노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어디 있니? 이광수 현직 가수 겸 기자의 어디 있니? 저도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우순실의 잃어버린 우산 이 노래 생각하면서 출근했는데 82년도 대학가요제 동사한곡. 조한송 기자님 우리 네. 노래 얘기하다 잠깐 놓쳤는데 물가가 많이 비싸죠? 네, 그래요. 맞습니다. 물가가 많이 비싸서 우리 이 기자님도 설 명절에 과일을 많이는 못 드셨다고 하는데 네. 설 명절이 지났는데도 과일값이 비싸요. 과일 수입량이 사상 최대치? 네, 맞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과일이 이제 사과 그리고 배잖아요. 그래서 설 연휴가 끝나면 그래도 좀 잡히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대형마트 방문해 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사과나 배가 각각 한 개당 3,000원 넘는 가격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개에. 네, 그쵸? 한 개에 3,000원이 네. 넘습니다. 그래서 배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00원에 육박을 하고요. 이 설을 앞두고는 한때 사과 하나에 10,000원에 판매가 되기도 했어서 이게 저 온라인에서 진짜인지 검색해봤는데 진짜더라고요. 얼굴만 해요? 사과가? 아닙니다. 저희가 아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얼굴 사이즈는 제각각인데. 네, 그쵸? 맞습니다. 네. 예, 제 얼굴보다 훨씬 작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사과 하나도 살까 말까 굉장히 주저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 과일이 좀 굉장히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수입량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냉동 과일 수입량이 64,000톤으로 집계가 돼서 이게 전년보다 6%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냉동 과일이 가격도 저렴하긴 하지만 이게 저장할 때 굉장히 편리해서 1인 가구분들 특히 사과 같은 거 사놔도 이게 냉장고 안쪽에 넣어놓으면은 이게 있었는지도 모르면서 나중에 상해서 버리는 안 맞아요. 돼. 네, 그런 분들 많아서 차라리 냉동 과일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농업관측센터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6일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은 이 조사 대상의 38%가 이 냉동 과일을 구매하는 이유로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저장이 용이해서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냉동 과일을 많이 구매하시는지 봤더니요. 블루베리를 가장 많이 구매하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망고, 파인애플, 체리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조 기자님 실제로 1인 가구잖아요. 조 기자님도 혼자 과일 사서 뭐 자주 드시나요? 어때요? 그렇지 못하고 부모님 댁에 가서 하나씩 장보기를 하고 이상하게 한 송이만 왔다가 가면 사과가 없어져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과와 배 가격이 급등한 게 작년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작황이 좋지 않다. 공급이 줄었기 때문인데 요거는 수입이 안 되나요? 네, 수입으로 공급을 늘리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마저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정부가 외래 병해충 유입 가능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까다로운 검역 조건을 내걸어서 수입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당국은 이 외래 병해충이 들어오면 국내 과원들의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입을 좀 막고 있고요. 또 수입을 낮추면 국내 농가들의 반발도 있어서 이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수입이 가능한 과일들은
가격들은 또 이게 활발하게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렇게 고물가로 부담스러워진 사과와 배의 자리를 뭐 채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유통업체의 조사를 보니까 이 설 연휴 직후 이틀간 과일 매출을 살펴봤더니 수입 과일 매출이 일주일 전보다 약 30% 가량 높아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뭐 오렌지와 수입 포도의 매출이 일주일 만에 굉장히 많이 늘었고 파인애플 역시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소비자들이 사과와 배를 좀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품목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다른 과일의 가격들도 뭐 일제히 이렇게 높아진 것이 요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규제도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과 배를 만에 하나 좀 손쉽게 수입을 할 수 있어도 맛이 없어요. 미국 사과, 미국 배 혹시 두 분 드셔보셨어요? 아니야 못 먹어봤어요. 맛이 없어요. 아. 저는 그 미국에서 급식 사과 빨간 사과 있잖아요. 그 백설공주 사과. 백설공주가 이걸 먹고 쓰러진 게 혹시 맛이 없어서 한국 과일이 진짜 맛있습니다. 배도 맛이 좀 없어요. 뭐 주관적인 평가입니다만. 자, 이 기자님. 그래서 대체 과일 수입도 늘었는데 사과 배 가격은 그래서 언제쯤 떨어질까요? 네,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사과 10개 소매 가격이 29,000원, 700원 정도고요. 이게 전월보다 13% 늘었고요. 배 10개 가격도 38,600원 정도로 전월보다 21%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0, 30%가량 늘어난 가격인데 정부는 사실 지난해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과랑 배를 계약 재배를 통해서 이제 물량을 확보를 해서 물가 안정을 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 연휴에 이번 올해 설 연휴에 이 공급량을 다 썼다고 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내놓을 사과랑 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법이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부가 오는 3월까지 30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과일 그리고 또 수산물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일이나 뭐 오징어 같은 수산물 이런 물가 불안 품목에 최대 40에서 50% 할인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계약 재배 물량이 다 소진된 만큼 지금으로서는 당장 사과나 배 가격이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정부는 사과랑 배 계약 재배 물량을 올해 더 늘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좀 잡혀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 농업은 어려울까요? 이러다가 또 물량이 너무 늘어나면 풍년이라서 농민들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잖아요. 자, 그리고 한동안 풍년이었던 이 미슐랭 몇 스타 레스토랑들 빛바랜 미쉐린별 이런 제목을 달아오셨는데 조 기자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오는 22일에 이 미식계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미쉐린 가이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미쉐린은 프랑스 타이어 제조 회사인 미쉐린이 매년 봄에 발행하는 식당 및 여행 가이드 시리즈인데요. 애초엔 처음에는 자동차 여행을 위한 가이드북으로 시작됐는데 일종의 뭐 맛집 지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쉐린에서 별을 한 개만 이렇게 달아줘도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다 이렇게 하면서 미식가들의 주목을 끌어서 유통업계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경기 둔화로 이렇게 초고가 파인다이닝에 대한 인기가 식은 것이 이유로 꼽히는데요. 뭐 팬데믹 기간에 오마카세를 비롯해서 파인다이닝 좀 값비싼 음식점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많이 늘었는데 고물가에 따른 원가 부담 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뭐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K푸드가 인기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 관광객들이 국내 호텔에 미쉐린 레스토랑을 찾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지만 뭐 실제로는 효과가 별로 없다. 뭐 이런 평가도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최근 이런 K푸드 열풍이 떡볶이나 라면, 김밥 등 이 중저가 음식 위주로 좀 전개가 되면서 최근에는 외국인 분들도 이런 광장시장이나 이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데이비드 베컴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이 베컴도 호텔 식당이 아니라 삼겹살 집을 방문해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베컴의 삼겹살 먹는 모습을 보고 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기도 했고요. 뭐 기네스 펠트로 역시 뭐 최근에 건강식단이라면서 김밥과 김치 여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베컴 눈꽃 목살과 본삼겹을 먹었다. 뭘 좀 아는 형님이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조 기자님 이 미슐랭 가이드 등급 체계가 원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평가 수단으로 별이 붙는데 별 모양의 표식을 최대 3개까지 부여한다고 합니다. 하나가 붙으면 요리가 훌륭한 것이고요. 2개가 붙으면 요리가 훌륭해서 찾아갈 만하다 이런 의미고 3개가 붙으면 요리가 매우 훌륭해서 특별히 여행 갈 만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빕 구루망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기준으로는 뭐 45,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맛볼 수 있는 식당에 부여하는 등급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가성비가 짱이다. 맛있고 싼데 많다. 그래서일까요? 그 미슐랭 레스토랑들이 문을 닫는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네요. 네, CJ 제일제당이 2017년 서울 한남동에 문을 연 미쉐린 별 3개짜리 레스토랑 모수 서울이 최근에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별 3개짜리였던 가온도 지난해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미쉐린 가이드 가온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이 발간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줄곧 3스타를 유지해온 유일한 한식당이었는데 이 가게가 문을 닫아서 조금 이슈가 됐거든요. 이 가온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뭐 6년 연속 지속된 등 이렇게 영업에 굉장한 어려움을 네. 겪다가 영업을 종료했다고 하고요. 이 외에도 여러 식당들이 지난해 문을 닫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흐름은 국내 이런 파인다이닝이 처한 어려움을 반영한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이런 고가 식당들이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회전율이 중요하다. 이게 한동안 그 고물가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코로나 고 정점에서 약간 내려갈 때 파인다이닝 뭐 미슐랭 몇 스타 식당에서 밥 한 끼 먹는데 사진 65장씩 올리고 그런 유행이 있었잖아요. 요새는 좀 달라진 것 같은데 해외는 어떻습니까? 네, 해외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있는 미쉐린 3스타 식당인 딘스 AP라는 곳이 있는데 26년 만에 영업 끝에 이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곳이 1997년에 문을 연 지 1년 만에 미쉐린 스타를 수상한 곳인데요. 굉장히 상징적인 곳인데 이 문을 닫게 됐다고 하는데요. 주된 이유는 비싼 음식값 때문입니다. 이게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이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굉장히 또 물가가 오르면서 급증했는데 그걸 그대로 음식 가격에 포함시킬 수는 없었다. 이미 너무 비싸니까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올릴 수 없었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고객들도 점점 이제 고급 식당으로 향하는 발길을 줄인 것도 원인이 됐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노마라는 식당도 이제 문을 닫는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노마라는 곳도 한 끼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62만 원에 달하는 이 파인 다이닝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62만 원이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 셋이 가면 얼마야? 3시 가면은 200만 원. 예, 180만 원 넘는데 여기서 이제 물가가 오른다고 네. 해서 100만 원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제 문을 닫겠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고급 식당 사업 모델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 아니냐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명품 시장으로 가볼게요. 중고 명품 전성시대. 명품은 계속 수요가 있는데 하지만 그냥 사긴 좀 애매하다. 이게 왜 중고 명품이 전성시대가 됐죠? 네, 일단 실제 규모를 보면 한 컨설팅 업체 교사가 있는데 지난해 전 세계 중고 명품 시장이 45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65조 원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2017년과 비교하면 6년 만에 125% 성장한 건데요. 같은 기간 신품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요. 중고가 아닌 명품 시장이 43% 증가했으니까 성장 속도가 중고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이렇게 빠른 건데요. 이유는 이 중고 명품이 희소성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 때문인데요. 일부 명품 브랜드는 사실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돈 내는데 왜 못 사요? 그 이유가 이 네. 몇천만 원대를 산 구매 이력이 있어야 제품을 보여준다던가 이렇게 허들을 놔두기 때문인데요. 저는 안 살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브랜드 같은 경우는 3-4천의 구매 실적이 있어야 살 수 있어서 3-4천만 원짜리 접시를 사고 막 이런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접시요? 접시를 사서 그 구매 실적을 채워서 핸드백을 사는
뭐 이런 분들도 제가 아는 있다고요. 그 접시 맞죠? 네, 사과 맞습니다. 깎아서 올려놓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이렇게 워낙 사기가 어렵다 보니까 중고라도 좀 사겠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이 새 제품보다 일부 같은 경우에는 중고 명품의 가격이 더 비싼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좀 재테크의 수단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뭐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는 이 새 제품보다 중고 제품이 25%가량 더 비싸고 이 비싼 시계 있잖아요. 이 롤렉스도 20%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뭐 판매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본에서는 그런데 특히 최근에 중고 명품 가격이 급격히 올랐다. 이 나라에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시장이 크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더 빠르게 우리나라보다 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일본 현지 중고 물품 유통사에 따르면 그 에르메스의 이제 간판 가방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게 2019년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1,80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2023년에는 3,200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1.8배 가량 오른 것으로 4년 만에. 네, 맞습니다. 이게 정가와 비교해도 훨씬 이 중고의 가격 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재테크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중고 제품 사는 게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얘기인데요. 새 거 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명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은퇴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공급량이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고에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런 상승폭도 더 높아졌다.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고 같은 기간 금이 2% 올랐고 네. 이 뉴욕 증시엔 이런 S&P 500 지수보다 이 에르메스 가방의 그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최근에는 투자 목적으로 사실 뭐 주식보다 네. 뭐 명품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런다고 사놓고 안 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다고 사서 안 팔면은 샤테크 뭐 에르메스테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 약간 더 풍족해지는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게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직접 현물을 사는 것보다 요즘에는 뭔가 이제 뭐 조각 투자 플랫폼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그런 게 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이런 명품이 더 전망이 좋다라고 하셔서 그쪽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조 기자님, 한국은 어때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명품 플랫폼들 사이 내에서도 중고 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중고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적 진입 장벽도 좀 낮아졌고 또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명품을 저렴한 가격에 사려는 수요가 좀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국내의 중고 명품 플랫폼들 매출도 굉장히 성장세인데 왜 그러냐고 들어보니까 경기가 요즘처럼 안 좋으면 물건을 좀 팔려고 내놓는 분들이 많대요. 네. 그러니까 플랫폼 입장에서는 싸게 제품을 매입해 뒀다가 또 명품 값이 올라가면은 뭐 시차를 두고 중고품의 가치도 같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들도 계속 좀 매출이 성장하는 구조인데요. 특히 언제가 성수기냐 물어보니까 3월에 이제 곧 자녀 초등학교 입학식이 네. 있잖아요. 이 입학식을 앞두고 명품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찾는 고객층이 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니 입학은 애가 하는데 왜? 그때 패션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힘 좀 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명품백을 찾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명품 시장 보면 참 우리 세상 살아가는 세상은 요지경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세대별로 직장과 업무에 대한 감정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젠지들,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나신 분들이 초봉이 낮아도 저는 야근 싫어요.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초봉을 낮게 시작하면 안 된다. 맞아요. 절대 안 된다. 초봉 무조건 높게 가야지 앞으로도 계속 높은 게 유지가 된다. 이러면서 이 초봉에 매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차라리 취업 실패를 해도 그럼 내년에 하고 말지 뭐 이런 분들 많았는데 요즘 세대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광수 기자님 너무 옛날 사람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말하고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최근 이 G세대 취준생 10명 중 6명은 초봉이 낮아도 이 야근이나 스트레스가 적은 직장을 선호하는 곳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 진학사에서 이제 G세대 취준생 1,77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한 건데요. 여기서 62%가 초봉이 높은 직장보다 야근과 스트레스가 적은 직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G세대 분들은 특히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중요한 가치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G세대 취준생 10명 중 4명은 이미 번아웃 경험이 있었고요. 이 90%는 직장에서 이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원
지원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업무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정규직 말고 나는 아르바이트가 더 좋아. 내가 원해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른바 프리터족도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세대들이 이제 직장을 생각하는 그런 사고 방식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한 키워드 분석 사이트에 따르면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온라인상에서 이 프리터족을 검색하는 그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5%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아니면 SNS 등에서 최근 유행하는 프리터족의 특징 이런 게시물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특징이 뭔가요? 네, 이 특징을 보면은 정규직 직업보다 아르바이트를 더 선호함. 그리고 특별한 약속이 아닌 이상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그리고 특정 직업이나 명예, 부에 욕심이 없음. 그리고 내가 모은 돈으로 여행 가는 것이 취미. 최소한 비용만 벌고 그 이상 큰 돈은 벌고 싶지 않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특징이라고 하는데 네. 아래 댓글을 보면 나도 이런데? 이러면서 이렇게 공감한 지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 이 유튜브를 보시면은 이 프리터족과 관련된 컨텐츠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제목을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30살이나 먹고 편의점 알바하는 이유. 그리고 25살 취업 포기 선언. 이렇게 기성세대의 시선으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거기 댓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위로가 되고 공감한다. 공감이 되고 나도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프리터족에 대한 이 지세대 분들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구인구직 플랫폼 인크루트가 지난해 10월 이게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71%가 프리터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고 하고요. 그 이유는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프리터족이 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절반가량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소확행을 싫어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전문가들은 사실 고용 환경 자체가 쉽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냥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확실히 기성세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요거 마지막으로 짧게 전할까요? 퇴근 후에 약속하는 거 싫어. 술자리 회식 너무 싫어. 이런 사람들도 많다면서요? 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면은 미국에서도 최근 젊은이들이 밖에서 사람을 만나서 술 마시기보다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을 택하고 있다 네. 이렇다고 하는데 일찍 자면 뭐 정신적 건강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뭐 야식이나 술값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젊은이들의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경향으로 뭐 유흥산업도 좀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왼손경제 조환송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